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70페이지 계약 총칙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 기억나실 텐데, 의사 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었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 그죠? 그럼 계약이 결국 뭐냐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결국 계약이 되는 거고요. 2번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해 가지고 첫 번째 계약 체결의 자유란 말이 나오죠. 이런 말입니다.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의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자, 갑이 땅을 팔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죠. 이게 뭐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을을 선택했습니다. 을에게 팔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1억에 매매 계약할지 2억에 매매 계약할지 3억에 매매 계약할지 누구 마음입니까? 갑과 을의 마음이죠.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1억에 매매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과 을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뭐 형제가 아니거나 뭐 친한 친구여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계약서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서를 쓸지 말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임의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 규정이라면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계약 자유 원칙이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요. 다만 임대차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식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는 거죠?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고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소설책 보듯이 읽어보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 해가지고 375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산업사에서는 약관 없이는 거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약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 좀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세탁기를 살지 안 살지는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도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뭐 하지 못하죠?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약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의인데요.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계약의 내용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약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골프장 운영 회칙이 약관이냐 이게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골프장 운영 회칙은 결국은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회원을 받기 전에 미리 만드는 거니까 회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약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약관도 뭐죠?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관이 구속력, 효력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뭐가 나오죠? 약관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약관에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도록 우리를 막 꼬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 효과가 생기려면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인터넷을 가입할 때는 우리가 승낙한다, 동의한다라고 클릭하긴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 거래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승낙을 얻어야 구속력,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FM이지만 우리 약관 규칙에 관한 법률은 이걸 좀 완화했어요. 또는입니다. 명시, 명백히 보여주거나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하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좀 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약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하는 거죠?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보면은 과거에는 우편으로 요새는 뭐 이메일 같은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에게 약관을 보내오게 됩니다. 근데 약관을 한번 보시면 보험 약관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보내느냐? 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관을 여러분들에게 명시,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관을 보내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시 설명 의무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형적, 대량적 거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가스를 공급받는다, 수도를 공급받는다와 같은 정형적, 대량적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약관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인 사업주가 약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과 명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약관은 그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의 내용을 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다수를 상대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인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뭐 이쁘다고 비용을 깎아주고 안 생겼다고 비용을 먼저 더 받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뭐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거든요. 따라서 그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혼자서 한쪽 당사자가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명확한 조항이 약관에 존재한다면 이때는 작성자에게 책임을 진다. 작성자가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거를 볼펜으로 찍찍 긋고 개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론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더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약관은 당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인데 이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5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사업주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럼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 1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은 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관 조항 중에서 일부분이 무효인데 약관 전체가 싹 무효가 돼버리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그죠?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약관에 관한 문제는 풀 수가 있죠. 375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계약 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겠죠. 채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물론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약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상대방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뭐가 제한이 되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X고 답이네요.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이 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물론 맞겠죠. 5번 사법상의 채약 강제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무슨 말이죠?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죠. 따라서 채약 강제고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 청구권 등이 있다. 왜요?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3절 해가지고 계약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해가지고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이 14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14종이긴 한데 15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여행계약이 하나, 도급계약의 일종으로서 하나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이라는 거 하나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정이 거의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개정이 되면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요. 여행계약도 전형계약입니다. 그 다음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쌍무계약이 뭐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 뭐냐?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편무계약이거든요. 그럼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깁니까?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꽁꾸로 주는 거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죠. 따라서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일치되면 아주 편하고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이런 지문은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니까요. 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이 관계가 나오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로 기억하시면 문제를 또 틀리시더라고요. 당황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렇게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는 것이 간명하고 편합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네 번째 보시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더니 을이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이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승자가 빠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가 돼요? 낙성계약인데, 문제는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면 이러한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계약의 대부분은 다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뭐 매매다, 임대차다, 또는 뭐 교환이다, 예외 없이 뭐죠? 낙성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요물계약은 뭐가 있느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돼야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야, 1억 대신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계약인데, 아파트를 대신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을 갚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변제는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이 되고요. 마지막은 네 번째로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데, 일단 현상광고는 뭐냐면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도급계약과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잊어버려 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심부름 센터 같은 데서 계약을 했으면 그건 뭐죠? 도급 계약인데,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그게 뭐죠? 현상 광고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왜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냐면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전단지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찾으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더니 짭짤한 애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거든요.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만약에 그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이미 성립돼 버린다면 개를 못 찾는 거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저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은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상 광고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저의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개를 찾아와가지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할 채무가 없는 거죠. 저만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는 편무 계약이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임대차나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전혀 필요 없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두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한다 정도죠. 넘겨보시면 이제 대제가 나오고 있죠.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 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 위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2번 따라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현상 강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죠?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 소송을 제기하지로 않기로 한 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낙성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요. 4번 계속적 계약관계,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정 변경 원칙 고려된다. 맞겠죠. 5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일시적 계약은 해제라는 걸 하고요.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기 때문에 5번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제4절 해가지고 계약의 성립해가지고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합의해가지고 1.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관적 합치라는 말은 당사자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죠. 갑이 청약을 했으면 누구에게요? 갑에게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고 우측의 판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불합의한 착오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착오는 성립은 했지만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착오라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 법률에게 해석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380페이지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